안녕하세요. 약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별난궁시렁 약사별구 24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의 주제는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그리고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블로그나 이런 데서 이제 의약품에 대해서 약사 선생님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특정 의약품을 지정을 해서 설명을 하시는 약사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시민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인지 바람직한 방향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즘 날씨도 상당히 좋고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인데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지 근황을 좀 들어볼까요? 저는 스머프 천문호입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 LG가 나름대로 야구를 잘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는데, 물론 내려갈 때가 있겠지만 지금 파채님이 말씀하신 계절을 만끽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도원 신영훈입니다. 저는 그냥 5월 달을 탈 없이 그냥 무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큰 변화 없고요.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반도 황혜평입니다. 저는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경 소환석입니다. 올 5월에 일본에서 새로운 일항이 저기를 했죠. 일항이 저기하면서 새로운 연호가 제정되었는데 레이와라고 하는데 옛날에 쇼와 뭐 이런 군국주의적인 냄새가 좀 나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민국이죠. 민국인데 일본은 일본국입니다. 일본국 군주제 국가입니다. 우리보다 정치 형태로서는 좀 더 좀 후진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요즘 유튜브에서 핫하게 좀 이야기되고 있는 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기 계신 분들 생각은 좀 어떠신지 좀 들어볼게요. 예,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죠. 요즘 유튜브 모 약사분께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1000명 정도의 이제 구독자가 있었는데, 사실 1000명도 사실 유튜브에서 이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훤칠하게 잘생기기도 하셨고 젊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뭐 이야기들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요소가 겹치면서 불과 일주일 만에 그 구독자 수가 10만 명 정도가 늘었고, 10만 명 정도면은 그쪽 세계에서는 무슨 실버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세계라고 하네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상당히 좀 높은 급의 아마 유튜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이분이 그렇게 많은 구독자를 어떻게 끌게 됐는데,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좀 논란이 좀 된 거는, 어쨌든 이분이 그 방송에서 짧게는 뭐 5분, 길게는 뭐 15분 이 정도 하셨는데, 그 방송 내에서 다양한 이제 의약품의 특정 브랜드 네임이 이제 거론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특정 브랜드 부분들이 이렇게 노출되고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는 없겠느냐라는 어떤 의견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뭐 개인 유튜브가 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이제 약사 사회 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시끄러운 좀 핫한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이제 광고 관련돼서 우리가 예전에 3주 전에 의약품 광고에 대해서 얘기 좀 했지만, 의약품 광고 부분들이 사실은 자사 제품을 이제 잘 판매하기 위한 일환이지 새로운 정보를 이게 주게 한 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의약품 광고를 비판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준이 많이 있어요. 뭐 그 광고 심의위원회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나 아니면 이런 데서 광고를 할 때는 뭐 의사 약사 출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광고 심의 기준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SNS, 인터넷, 뭐 블로그 이런 것들 다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도 뭐 사실 그 기준 그 광고 심의위원회가 제약회사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뭐 고양이한테 뭐 과연 뭐 방어를 잘 겠느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쨌거나 그 기준이 그나마 있는데, 개인 약사들이나 아니면 보건 의료인들이 유튜브를 하거나 블로그를 하거나 했을 때
특정 상품이 노출되고 그다음에 특정 상품이 이렇게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기준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뭐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방송 내지는 아니면 그 홈쇼핑 방송에 직접 의사들이 막 가운을 입고 출연하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쇼닥터라고 그렇죠. 예. 그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뭐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고. 근데 우리나라 그 약사사회는 아직 이제 그런 기준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향후에 그 유튜브라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점점 더 그 국민들이나 이용층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도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부수적으로 이제 연결돼서 뭐 SNS 뭐 그 여러 다양한 SNS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서로 간에 도움을 주면서 통합적인 부분들도 가기 때문에 그 이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개인적인 어떤 취향, 그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경험으로서만 치부할 수 없는, 물론 지금은 어떠한 뭐 크게 뭐 사회적으로 뭐 큰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향후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광고와 그 다음에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유튜브원들이 그 의약품 정보 제공 또는 자기 경험이라는 걸 통해서 특정 브랜드로 노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실제로 다음에 이 부분들이 아마 향후에 아주 몇 년 내에 중요한 이 약사사회의 핫한 주제가 아닐까라고 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충분히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보 홍수 시대에 이제 전문가 집단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처럼 이런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색을 하면 많은 걸 알 수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 특정한 그런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하여튼 뭐 블로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이런 형태로 이제 오픈해서 내용들을 말할 때는 거기에 부합하는 항상 책임의식하고 이런 거를 저는 윤리의식을 저는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뭐 과학계라든가 뭐 예를 들면 언론 뭐 학계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분의 생각을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에 입각한 과학 검증에 입각한 역사 발전에 입각한 이런 거를 되돌아보지 않고 하는 이런저런 뭐 개인 의견 의사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을 한쪽을 담당하는 약사들이라는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하여튼 검토하거나 뭐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생각하기로는 그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약사 선생님들이 이제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시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정보량이 지금 반도님이 얘기처럼 정보량이 상당히 많아졌죠. 이게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 또는 그 정보를 판단해주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영역들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그것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정보가 생산이 되고 유통되어지는, 그래서 몇 개만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사실은 상당히 한 의약품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을 때 그 전문가인 저희들도 사실은 그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지금 미국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홍역이죠. 근데 왜 미국에서 홍역이 문제가 되냐면 백신 문제를 그것도 의사들이 얘기한 거예요. 의사 단체에서 그 백신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그 백신의 문제에서 그 백신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순, 그 사이메로살이라고 하는 그 치메로살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분이 자폐증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여과 없이 얘기가 되어지면서 그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안 맞추기 시작을 해갖고 지금 미국에서 문제되는 게 홍역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 아나키라고 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라고 하는, 그래서 유명했죠. 유명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했던 아나키도 그 한의사분이 얘기를 했던 거고, 한의사라고 하는 전문가의 권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역사를 앞으로 돌리면 의사 뭐 한의사 약사가 생기기 전에 그 의사라는 사람들이 권위를 만들어 나가는 그 형성 과정에 제일 중요했던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이 정상이고 그 외가 비정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비과학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기 시작을 하면서 추방을 했던 부분들이 사실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의학, 약학이 과학의 한 영역이니까 그것들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 검증이 가능한 거고, 그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 가능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거를 그 기본으로 해서 그 치료를 하고 약을 쓰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실제로 놓고 보면. 근데 이제 그거와 다른 비주류 견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게 그 현재 틀렸다 맞았다를 떠나서 그 부분들이 확산되어지는데 전문가들에 의해서 확산이 되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결과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파괴적인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무슨 답을 낼 수는 없는 거겠지만 이런 논의가 사실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것 뭐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는 일단 이제 의약품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차피 의약품이 자본인데, 실제로는 좀 큰 틀에서 보면 자본의 세계에서 일부지만 일부의 뭐 예를 들면 뭐 공직자가 됐든 누가 됐든 이런 분들도 실제로는 음으로 양으로 많이 예를 들면 약간의 부역에 대한 협조를 하면서 실제로는 진행이 되는 건데, 거기에 보다 이제 더욱더 위험한 것들은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쪽에 예를 들면 뭐 이제 음으로 양으로 부역을 하거나 협조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정말 이게 이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쪽으로 충분히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저희가 지금 아까 기두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정 상품을 공중파에서 의사나 약사가 나와서 광고를 왜 못하게 할까요?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특정 상품이 의사나 약사에 의해서 보증이 되어져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진리적 상품인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효능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100%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줄까봐 하는 형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막아놓은 취지가 이 온라인 유튜브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는 지금 현재 무너져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놓고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과연 우리가 올바른 정보 전달, 그러니까 특정 상품을 그 화면에 비춰주면서 약사나 또는 의사가 그런 전문가들이 그 상품을 설명해 주는 것들을 올바른 의약품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그거는 우리가 공중파에 의사 약사가 광고를 못하는 취지를 생각해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아주 교묘한 형태의 광고 행위의 연속성이다.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그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그 붙어 있게 되는데, 그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도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연결 지점에 매개점으로 자본이 개입되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형태의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플랫폼이라는 게 그걸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온라인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SNS가 이제 하나의 다 플랫폼인데, 그 플랫폼이라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어떤 규제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렇죠. 그 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퍼뜨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되게 좋은 거고, 그것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플랫폼 밖에 있는 지금의 이제 현실 세계,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떤 전문가가 무언가를 설명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일종의 권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권위가 생기는 건데 그게
유튜브 상에서 어떤 특정 제품을 이야기를 할 때 과연 그것들이 보고 있는 구독자라든지 참여하시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얘기가 권위를 더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훨씬 더 이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의 그 기준으로 그것들의 상품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얘기해주고 풀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저는 사실 아까 스머프님이 말씀하셨던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일종의 광고다. 그러니까 플랫폼의 장점을 이용해서, 플랫폼이 자유롭다라는 장점을 이용해서 그간 자본이나 어떤 건강을 다루고 있는, 특히나 사람 몸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일으킬지, 물론 이제 좋은 작용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약품들을 남용하거나 그런 것들을 건강에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공중파나 사회에서 이렇게 규제하고 있었던 많은 부분들의 것들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일종의 광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방송을 하셨던 약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다라고 분명히 말씀은 안 하고 계시지만, 그거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약회사나 이런 쪽에서 이 부분의 시장성을 인정을 하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 부분들이 과연 처음에 좋은 취지였던 정보의 공유, 정보에 대한 올바른 전달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광고 행위죠. 광고 행위고, 그것들이 오히려 공중파를 뛰어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되게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사실 약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약국에서도 이제 환자분들하고 많이 설명을 하긴 하지만, 사실 특정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약을 설명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 약국에 있는 여러 가지 약들을 비교해 주면서 그 환자에게 맞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상담을 하면서 이제 약을 설명을 해드리게 되는데,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냥 단지 한 소수의 한 두세 개의 제품만을 비교를 하면서 이것들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식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우리 스스로의 좀 윤리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을 하겠다면 어떤 특정 제품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요소들, 그것들을 보면서 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하고, 그걸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일부 특정 그 유튜버 사이트에서 상품명과 업체명이 동시에 나오고 있죠. 업체명과 상품명이 나온다는 것은 그 상품에 대해서 광고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업체명과 제품명이 없이 성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순수한 공익적인 광고, 아니면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한 차원에서 설명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상업적인 광고는 우리 특정한 약사로서 좀 지양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 약사별궁은 비상업적인 방송입니다. 지금 현재 약과 관련된 사회문화적인 현상을 분석하고 기록하고 하는 그런 비상업적인 방송인데, 사실상 이런 비상업적인 방송은 광고가 붙지도 않고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미미한 부분들이 있어요. 유튜브 방송을 보면은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되고 1년 동안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광고가 붙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광고가 붙게끔 자기가 신청을 해야지 되죠. 신청을 하면은 광고가 붙게 되는데,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저널리즘 토크쇼인데 구독자가 22만 명, 하루에 한 5개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광고비가 이 사람의 월 수익이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이런 걸 봤을 때 소비자 알 권리를 내세우면서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분들이
그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자기의 정말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형태인지 한번 살펴봐야지 될 것 같네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네. 그 구글의 유튜브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에서 광고가 붙는 거는 저는 뭐 그 자체의 시스템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튜버들이 수익을 내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어차피 이제 새로운 그런 것들이니까는 별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컨텐츠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구독자가 많아가지고 광고가 붙어가지고 그 유튜버가 돈을 더 많이 벌어가고 이러는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그 컨텐츠 안에 특정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의약품의 광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참여하고 계시는 정말 없는 시간 쪼개서 열심히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약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설명을 쉽게 해주시는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인정은 하지만 사실 가운을 입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어떤 일종의 책임의식? 윤리의식이죠, 윤리의식.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이 좋다고 해서 특정 제품을 딱 지목해서 홍보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은 조금 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파채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그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유튜브 같은 거 구글, 페이스북이 전부 다 그런 거죠. 거기에 그 유튜브가 이제 수익을 지금 발생을 시킨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감춰져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수익 그 전체 파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체 파이를 누가 갖고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 설립자가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페이스북 설립자가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은 페이스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 자체가 일반 대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그 매출을 놓고 봤을 때 하는 사람들의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튜버가 수익을 발생을 시킬 때 그 발생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플랫폼 업체는 그 유튜버보다 수백 배를 더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플랫폼 자본주의가 그런 식의 그 큰 수익을 발생을 시키는 거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사이트들의 그 정보 얘기를 아까 제가 보편적으로 아나키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했었었는데 제가 그거를 몇 개를 시청을 하면서 느낀 게 이런 거예요. 비타민 제품 두 개를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거죠. 문제는 거기서 간과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논문을 통해서. 비타민 무용론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비타민 무용론이 있는 거고 한쪽에는 비타민 유용론이 있는 건데 비타민 유용론이라고 하는 게 특정 비타민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다뤄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다뤄지면서 만약에 비타민이 유의하게 효과가 있으려면 아까 파채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비타민을 먹고자 하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거기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여자 약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그 생리통에 대해서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케이스에 의해서 약이 선택이 되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거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떤 약물을 선택을 할 때는 그 약물이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근거에 의해서 약물의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주게끔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정보를 줬을 때 정보를 받은 환자분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그 약물의 선택이 달라지고 있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그 약을 먹고 있는 아무리 그분들이 약사라 하더라도 약을 먹고 있는 개개인의 경험적 선택에 의해서 예의가 되어지고 그 부분에 의해서 약의 정보라는 형태로 이렇게 제공되어지는 이 방법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점을 꼭 그 지적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그런 사이트에서 특정 상품과 또는 특정 약물의 선택의 방법이라고 얘기했던 방법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보편적이고 올바른 정보의 전달이라고도 볼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네. 이제 당장 주위에서 저희 이제 뭐 일반 약사님들 사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려하고 논란이 이제 많이 이제 일어나는 게 이제 사실이긴 한데,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있는가?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게 이제 뭐 우리가 특별한 뭐 조치를 취하거나 뭘 만들거나 규제를 만들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자율적으로 논의 구조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요런 거를 이제 시작을 하고 심도 있게끔 재조명할 그 시기에 온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놔두게 되면 나중에 되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결과물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지만 우리 쪽에서 보면, 그래서 요것도 우려할 만한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조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유튜브를 몇 번 봤는데, 어쨌든 이게 논란의 중심인 거는 조회수가 많아지면서 그거를 어떤 언론사가 그 내용을 보고 그걸 다루면서 그게 다시 또 이제 피드백이 돼서 더 많은 이제 구독자가 생기면서 그게 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에도 이제 계속 있었거든요. 기존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블로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그 한 분을 빼놓고는 제가 몇몇 그 유튜브 하는 방송을 봤는데 조회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한 분이 운영하는 또 이제 그 약사 선생님이 한 운영 사이트는 제법 구독자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주제를 다뤄가지고 약에 관련된 분야가 아니라 자기 약사이지만은 약사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분야를 다루면서 이제 좀 인기를 끌으셨던 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또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그 자기 그 지식에 근거해 가지고 정보 제공이라든지 아니면은 의약품에 대해서 잘 설명, 그 다음에 그 기존에 있던 성분에 있어서 그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해 봤을 때 제일 궁금해라고 생각된 것도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주제별로 막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뭐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내가 먼저 그 금전적 내지는 아니면은 명예적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부분들은 방송으로 봤을 때 특별히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의 이제 의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나타난 결과물들은 아까 우리 처음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게 그분들이 생각하는 의도와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튈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의약품의 정보 부분들을 이렇게 그 특정 제품이라는 부분들을 하는 것들이 정말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들과 더불어서 과연 현재 그 광고 기준에는 그 아까처럼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현재 그 유튜브나 이런데 블로그는 그런 기준을 정하고 맞고 아니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을 있는 게 과연 국민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로 이제는 좀 담론이 왔다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까 지금 우리 그 반도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가이드라인을 뭐 만드냐 뭐 이러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어떤 법적인 아니면은 행정적인 제재 기준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좀 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공론화 시켜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우리가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을 상당히 좀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자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인보사 관련돼서도 얘기를 했었고, 여러 가지 뭐 공공의료 관련돼서 얘기하거나 의약품 안전성 얘기할 때 사전 의료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사전적인 의미로서 이제 우리가 그 안전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 것이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논의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정보가 제공이 되고 그 안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이나 발전이 어떻게 갈지도 사실 저희가 예상하는 것과 또 다르게 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최소한의 약사사회 안에서는 어떤 특정 브랜드, 특정 제품에 대한 거는 조금 지향하는 식으로 좀 그 정도의 합의 정도는 좀 이루어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쭉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든 생각이,
저희가 의약분업을 처음 시작했었을 때 처방 전에 성분명 처방을 얘기했었거든요. 그 성분명을 처방한 가장 큰 이유는 제약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이렇게 브랜드명으로 이게 밀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서 특히나 오리지널 제품들이 그렇죠. 다국적 제약사들이나 아니면 대형 제약사들이 오리지널 제품으로 이제 밀고 들어오는 그 상품명으로 이제 시장을 장악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의사 약사들이 좀 자유롭게 어떤 약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치료에 대해서 선택권을 가져야 된다. 제약회사의 입김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분명 처방을 얘기를 했었고 그래야만 이제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측면이라든지 약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오남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다. 성분명 처방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의약분업 초창기부터 얘기를 했었고 지금까지도 약사사회 안에서는 성분명 처방이 하나의 큰 원칙 중에 하나예요. 성분명 처방을 만들어내는 게. 근데 지금의 유튜브나 이런 SNS 상에서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것들이 일부 의사 선생님들이 특정 약품만, 특정 처방 의약품, 특정 회사의 처방 의약품만 처방하는 거하고 무슨 행태가 다른지가 있을까? 뭐가 다른 게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브랜드, 특정 제품, 여기에 대한 약에 대한 설명은 얼마든지 이제 자신의 선생님들의 좋은 지식을 가지고 홍보 말씀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건 좋은데 너무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하는 것들은 국민들에게 오해를 그러니까 건강 어떤 정보에 대한 오해로 생길 수도 있고 그것들이 저희가 우려하는 대로 어떤 자본의 그런 것들의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약분업에 생각했던 그런 원칙들대로 이 부분들도 좀 이런 식으로 일반명, 성분명 이런 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좀 했으면 그런 정도의 합의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이제 가이드라인의 형태를 띨지 아니면 어떤 뭐 윤리 강령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약사법상의 의약품 광고 규제하듯이 그런 식으로 형태로 나타날지는 좀 열려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어느 그룹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진 않고 이제 조금씩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라는 좀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앞으로 좀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정도로 좀 제 생각은 좀 그래요. 오늘 네.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예. 예,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다국적 회사인 유니레버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전통적인 매체라고 하면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이쪽에 집행하는 광고비가 한 90% 정도 됐어요. 그리고 유튜브나 뭐 SNS 같은 경우에는 5%, 그러니까 90% 대 5% 정도 집행이 됐는데 15년이 지난 2015년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매체 광고비가 60% 지출이 됐고 유튜브나 SNS 같은 경우에 30%가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전통적인 매체는 15년 동안에 한 3분의 2 정도 줄어들었고 유튜브나 SNS 같은 경우에는 6배 정도 광고 시장이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국적 회사의 그런 광고비와 더불어 일반 약사들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특정 업체와 특정 상품명을 결합하면은 그러한 다국적 자본하고 결합이 돼 가지고 예상치 못한 그런 그 소비자한테 잘못된 정보 이런 것이 전달될 수 있다고 봐요. 상품명과 업체를 빼고 정확한 성분이나 일반명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상품명이나 업체명을 같이 광고를 한다면은 홍보를 한다면은 정말 그 자본주의 자본에 종속되는 그런 21세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인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듭니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움직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건 그잖아요. 최소한 사람의 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정도의 좀 장벽들 지키는 것들,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원칙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무차별하게 자본이 아니라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광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주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장의 변화들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가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 시작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들의 방향들을 좀 잘 정리해 가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들 있으시면 얘기를 좀 더 듣고.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우리 파차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분들이 이런 주제들을 공론화시키는 이미 상당한 부분들 파급되어져 있는데 우리한테 지금 보이기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이런 형태의 소위 말해서 유사 광고 형태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사 사회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논의를 위해서 대한약사회가 중심이 돼야 되지만 이건 꼭 반드시 대한약사회가 중심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약사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스스로들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열린 토론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일단 오늘은 이제 소수의 유소 사람들만 어떤 이 부분들이 향후 당장은 아니지만은 몇 년 내에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도 우리가 모르죠. 미래는 예측하기 어려울까. 근데 말 그대로 좀 영화적 표현으로 한다면은 요번에 요즘 히트를 끌고 있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처럼 그런 비극을 맞을 수도 있고. 엔드게임 인피니티 원 작년이. 그러니까 인피니티 워처럼 비극을 맞을 수도 있고 엔드 게임처럼 희망을 맞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 스냅을 누가 치느냐에 따라서 된 것처럼 그 상황을 몇 년 뒤로 보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은 이게 방송이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토론회든 아니면 이 부분들에 대한 뭐 심포지움 이런 것들을 건강사유라는 약사회든 아니면은 대한약사회든 분해단이든 아니면 이런 등에서 일단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그 지금 그 유튜브를 하시는 약사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 열심히 하고 계시는 약사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할 결과, 그러니까 자기의 의도와는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약사사회 내에서의 어떤 그 공론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일정 부분 법제화든 아니면은 좀 강제적인 정도의 수단을 가지지 않으면은 이 부분들을 그 통제하지 어려울 거다. 이게 가뜩이나 SNS를 한다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좀 논의를 통해서 좀 많은 걸 통해서 좀 이야기를 결론을 내리는 그런 시간을 좀 제법 많은 시간 동안을 통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전문가 집단들은 이후가 어떻게 됐든 국민이나 국가가 전문가라고 실제로는 그 영역을 할당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권리하고 의무를 그 지키고 고민하는 이런 뭐 하여튼 자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반도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이에요. 국가에서 저희에게 면허를 부여했던 건 그만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그런 권리를 주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운을 입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시민들과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얘기는 되겠죠. 항상 약국에서도 현장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약사사회에 좀 합의를 이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서 좀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25회 때 더 재밌는 이야기로 쿠바 얘기죠, 쿠바. 네. 쿠바 여행기. 지금 약사 선생님 몇 분이서 이제 쿠바를 그룹을 져서 갔는데 그분들이 쿠바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그리고 쿠바의 의료가 보면은 세계적으로 좀 공공의료가 좀 잘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나라랑 좀 시스템도 다르고 그래서 다른 나라는 좀 어떻게 이런 건강의 문제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근데 확실히 인터넷은 없는 것 같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는 쿠바 여행 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는 걸로 시민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끝내기 전에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본의 아니게 그 어벤져스 엔드 게임을 안 보내신 분들이 혹시라도 약간의 일만의 스포를 날린 것 같은데 그거를 혹시 날린 거에 대해서는 심심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1100만이 훌쩍 넘어서요. 볼만한 분들은 다 봤을 거라 생각한. 그 감독도 이제는 스포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